인천에서 50대 여성과 30대 아들이 9일째 실종 상태입니다. 지난 16일 경찰은 실종된 김씨 모자의 행방을 찾는 등 보강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실종 여성의 옷가지가 발견됐는데 이 역시 수사에 혼선을 노린 것이라 분석입니다. 실종은 범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주 강력 사건이죠. 어떻게 해야만이 찾을 수 있을까요? 살인 사건이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이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이제 보고라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실종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범죄입니다. 나눠야 사랑한다. 사라져버린 가족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실종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서 당신을 삼켜버릴지 모를 실종. 이 비극을 막을 길은 없는 걸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주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모자 실종 사건, 그 현장 검증 때문이죠. 인천 모자 실종 사건 발생 12일째를 맞아서 경찰이 모자의 신상 정보를 담은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어머니에 이어서 같은 날 오후 아들까지 실종됐던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건 두 사람의 실종 신고를 했던 차남이었습니다. 재산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는 충격적 사실도 밝혀졌죠. 어머니와 아들의 실종. 그것은 그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한 말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들의 사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6년 전 혜진 예슬 납치 살해 사건. 범죄는 실종, 납치, 그리고 살해에 이르는 무섭도록 동일한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가장 일반적일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동 성범죄들이 늘어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아이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간대에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는 이런 사건들도 틀림없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죠. 2007년에 편성된 실종전담 수사팀. 이례적인 전담팀의 구성. 그것은 점점 흉악해져가는 실종 관련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면 무서운 상상부터 하게 되는 현실. 가족들의 걱정은 실종 신고율을 무서운 힘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단순 가출이라든지 미규가라든지 치매 노인이라든지 지적장애인의 그 실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케이스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경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특히 아동이나 여성 이런 케이스는 거의 사건으로 연결된 것으로 진단을 하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을 하죠. 해마다 99%에 육박하는 실종자 발견율.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계 수치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 굉장히 많이 찾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0~60명이 누적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몇 명이 못 찾아졌고 몇 명이 가정으로 못 돌아왔는지가 중요하지 그 몇 프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숫자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경남 통영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선 출항 준비로 분주한데요. 실종자 수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과 육경이 합동으로 오늘 도시에 수색을 합니다. 섬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강제 노동을 하며 살았다는 섬 노예들. 그런 범죄는 지난해까지도 적발될 만큼 그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숨통을 끊겠다는 결연함이 있을 줄 알았던 배위. 출발하기도 전에 눈물부터 차오르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36년 전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작정 닥치는 대로 아들을 찾아다니던 만호 씨 부모님 얼굴엔 이제 세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이기에 경찰의 수색일정 동행을 선택한 것이죠. 양식장에 도착해 바로 시작된 기습수색. 먼저 양식장 주인과 직원들의 신원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가두리 쪽에 뭐 장애인을 쓰시는 분 이런 분 없으세요? 이제 40이 넘었을 만호 씨. 아니면 실종된 누군가가 이곳 양식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경찰들의 기습수색은 계속됩니다. 육상 같으면 자기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선박은 일정 가두리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겠죠.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든지 고등이 불편한 또 장애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신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배자인지 혹은 실종자인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양식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선 하나같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마십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해가지고 다 그 해가지고 하지. 무조건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보내줘야 제가 일로 시키고 하지. 그리는 건 아니죠. 힘겹게 걸음을 옮기던 만호 씨 어머니. 카메라가 다가가자 만호 씨 어머니는 아들을 찾는 전단지부터 보여줍니다. 30년 넘게 찾았지요. 납치를 당한 것 같아요. 5살 만호는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얀 수염을 기른 남자가 만호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아들을 찾아 헤맨 지 36년. 노부부에겐 죄책감이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들어오겠지. 그냥 내일 유재선 놀다 들어오겠자고. 2, 3일 동안은 그냥 방치했던 상태였고. 누가 그렇게 데려간 줄을 몰랐지. 아들을 잃어버리고 36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노부부. 언제쯤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올까요? 육지로 이어진 경찰의 실종자 수색. 도연 씨 어머니는 올해도 함께하고자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에겐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당시가 2001년 1월 29일 날인데 그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방학 기간 동안에 하원이라는 데를 보냈어요.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연이는 사라졌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던 15살의 도연이를 찾을 길은 막막했죠. 그날 도연이 어머니는 세상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희망 한 자락을 쥐고 나선 길. 그곳에 그녀의 발길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왜? 우리 도리는 과자 엄청 좋아하잖아. 맛있어요. 유.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아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처엔 딱지가 앉을 줄 모르고 날이 갈수록 더 아프기만 합니다. 제 소원은 입고 갔던 뭐 어떤 양말짝, 신발 한 짝이라도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죽었다라고만 해도 그 소식만 접해도 부모가 오죽답답고 자식 죽은 소식을 듣고자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애타는 심정이에요, 지금은. 왜 그날 이 팔찌를 채워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날 아들 혼자 캠프를 보냈을까요? 어머니의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손을 잡아주는 곳, 실종 아동찾기 센터인데요. 이곳에 접수되는 실종자 신고가 하루 평균 300여 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할머니세요? 예. 선생님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오늘 나가실 때 어떤 옷 입으셨어요? 예. 성명이 인식할 수 있는 팔자셨고. 이곳에선 실종자의 정보를 담은 프로파일링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정보는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확인하시고 전파해 주셔요. 저희가 경찰서 상황실에다가 전파를 하게 되면은 관할 지구대 실종팀 여청계 쪽으로 쫙 나갑니다. 또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가 어떤 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아이의 안전 확보도 가능한 거고요. 실종자 가족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시간. 12시간은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실종자의 생사가 달려있을 12시간. 이 시간 내에 어떤 수사가 펼쳐질까? 예, 어머니 아이를 잃어버리셨다고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실종자에 대한 다급하고도 중요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실종 사건이 범죄와 연결이 됐을 때 미국에서는 1시간 안에 살해될 가능성이 46%라고 집계를 하고 있고 3시간 안에 76%의 실종자들이 살해를 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초등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피해자의 목숨을 구함에 있어서 초등 단계에서 어떻게 경찰이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게 귀가를 시킬 수가 있는 여지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서는 응급 환자를 맞이한 응급실과 같이 급박해집니다. 혹시 모를 범죄와의 연관성 때문이죠. 실종자 수색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1차로 관할에 있는 112 순찰차가 먼저 출동을 해서 수색을 하게 되고요. 신고된 실종자 관련 정보를 주변 경찰서에 빠르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관내 주민들에게 직접 문자와 메일로 협조를 구하죠. 자기 아이들이 없어졌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옆에 끼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학교에 등하굣길에 학원에 갔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경찰관이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먼저 신고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빠르게 신고가 되어야만이 빠르게 수색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부모로부터 일탈되는 경로 시간들이 짧아지겠죠. 실종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점 2km 이내에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건 발생지 부근에 사건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죠. 2km 이내의 탐문 수사는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초동 수사는 많은 실종 아동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사회가 워낙 다원화되고 복잡해졌다 보니까 과거에 사람에 의존하던 사회안전 시스템 이것은 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환경 설계를 통해서 메커니즘을 갖춰주는 것.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개발 또는 체계적인 구축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갖추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해온 첨단의 시대. 이 시대의 또 다른 산물 CCTV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감시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46만여 대에 이르는 CCTV를 관리하는 이곳.
우리가 하루 동안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평균 80회. 그만큼 거리 곳곳에 CCTV가 또 다른 눈이 되어 실종 상황을 기억해냅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미처 미치지 못한 곳, 그곳에서 벌어지는 범죄 현장을 CCTV는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CCTV는 경악스러운 범죄는 물론이고 실제로 CCTV는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기도 합니다. (5년) 전 동영상 공개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죠. 이처럼 범죄 현장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CCTV는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CCTV를 통해 범인을 검거한 통계로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죠. 소리 없는 목격자, CCTV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첨단화되어가는 기술은 CCTV의 다양한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골목마다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CCTV를 통해 범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는 건 기본이고요. 범인의 얼굴까지 인식해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범인을 잡아내기까지 합니다. 물론 범인의 사진 입력은 필수죠. 범죄 발생 건수에서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일본. 범죄 발생률만큼이나 실종 사건 발생률도 낮다고 하는데 실종 사건에 대처하는 그들의 방법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초동 수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실종 사건 발생 후 시간과의 싸움을 벌인다는 점에선 우리와 마찬가지. 그렇다면 실종 사건에 대한 일본 경찰의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일본 경찰청 형사국의 전 부장 형사를 만나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실종 사건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事件性があると考えたら24時間はやりますけどそーっとやります。どうしてかはそこで騒ぐことによって公開捜査とかすることによってもしそれが事件に巻き込まれたらその者が殺され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ですね。こちらの写真は旭川市内の中学生佐藤智弘さんです。空き地の女性遺体は不明の中3女子吉田由紀ちゃんが何者かに連れ去られ 일본도 실종 사건의 흉악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실종자는 지난해 경우 1년에 8만 명 정도. 우리나라와의 인구체에 대비해보면 우리나라 실종자 발생 건수의 절반 정도입니다. この情報っていうのは普通食べるものと同じで日にちが経つとどんどん腐っていくんですね。情報が劣化していくというんですけども人が見たこともどんどん忘れていく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早いうちにこういろいろ話を聞く必要があるんですね。そのいなくなった場所近くからこういった人を見てませんでしたかとかっていう話を聞く必要があるのでやはり早く 범죄와의 관련성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경찰의 수사는 종결됩니다. 그리고 탐정들의 수사가 시작되죠. 한 탐정회사당 3당 건수만 연간 300건에 이른다 하니 그 비중이 상당합니다. どうしてもやっぱり警察の方が動ける限界っていうのがどうしてもあるものでそれができないところが我々民間がやれるところだっていうのは僕らが考えていることなのでどうしても警察ができないところやっぱ地道に取材聞き込んでいったりとかっていうところを我々がやれるっていうふうに我々は考えています。 5,000여 개에 이르는 일본의 탐정사무소. 그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やはり日本は比較的安全で安心な国ということで、殺人件数も欧米諸国に比べると数分の1ですし発生率もね、
件数も我々の研究で明らかにしたように日本はアジアでもあれ世界でも唯一と言ってもぐらいにここ数十年殺人がずっと減ってきているわけですよね。 실종자들을 찾아줄 탐정 회사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10년 혹은 20년 길고 긴 싸움이 되어버린 가족 찾기에 오늘도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은 물론이고 그들을 돕는 봉사자들이 애쓰고 있는 현장. 하지만 그 애절한 손길을 잡아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마다 실종되는 아동들 중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이 지난 3년간 260여 명. 박정수 씨 또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정수 씨는 4살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 기억도 남아있지 않은 그에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자료도 없고 뭐 이름도 모르고 내 이름을 만들었는지 내 이름이 원래 진짜 이름인지 가짜 이름인지 알아야 되잖아. 이것도 만든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가족의 손을 놓쳐버린 소년 정수는 그날 평생 흘릴 눈물을 쏟아내고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그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좀 생각한 거에 뭐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만 한 번만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리워하고 싶어도 정수 씨의 마음은 아직도 30년 전 그 거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가족을 만날 그날을 꿈꿉니다. 정수 씨가 꿈꾸는 그것이 기적이라면 여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30년 만의 상봉. 늙으신 아버지와 뇌성마비 장애인 딸의 죄였습니다. 딸을 찾아 헤매다 체념 상태로 접어들었던 아버지는 우연한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잊어먹어도 시설에 갔을 확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DNA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설득을 해서 아버님 찾을 수 있으니까 DNA를 한번 해보자. 2004년 처음 시작된 유전자 검사. 이 방법은 실종자 가족과 무연고자의 유전자를 채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유전자를 분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일치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방식이죠. 야, 이거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난 거의 잊고 있었어. 그게 많이 없을 거라고. 응? 근데 이게 기적 같은 사실이 아니야. 기적이지 이거 뭐. 그날의 기적은 아버지의 가슴을 짓누르던 평생의 한을 말끔하게 지워줬습니다. 그 뭐 그때 그 심정이 말할 수가 있겠나. 그 이젠 죽어도 이제 눈을 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만난 희망의 빛. 그 기적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들의 유전자 채취가 있는 날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할머니, 네. 지금 유전자 채취를 할 거거든요. 가족들이 우리 할머니 찾을 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료거든요. 네. 동의하시죠? 네.
유전자 검사는 이들에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들의 유전자 또한 등록되어 있어야겠죠. DNA 검사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무연고 아동,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서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자폐성장애,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시설이나 정신의료보호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자가 대상이 됩니다. 경찰을 통해 채취된 유전자는 이곳 유전자 감식센터로 전달됩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현장이죠. 이거는 지금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뢰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타액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을 내서 DNA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저기에 떨어뜨려 주는 거거든요. 기계를 통해 개인별 유전자를 추출해내는데 이 과정으로 96명의 유전자가 동시에 수집됩니다. 증거물이 채취가 되면은 소량의 DNA가 저희한테 분리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증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분석한 결과를 이제 다 모아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종 아동 2만 5천 명 대비 1% 정도, 그리고 가족들의 경우 13% 정도가 유전자로 아이를 찾았다고 하니 그 성과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실종된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유전자 검사로 찾는다면 실종 아동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할까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엄마들의 걱정은 한층 커졌습니다. 어쩌면 내게도 일어날지 모를 실종 사건에 대비하는 것, 그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경찰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사전 등록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엄마의 손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이 아이들의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과정이죠.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지문하고 얼굴을 등록한 게 쫙 나와서 엄마에게 연락을 해줄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등록된 그 아동 중에서 아이들이 잊어버렸었을 경우에는요,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영향력은 상당한 것이죠. 일단 등록된 아이가 빠르게 아이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요, 거의 100%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사전 등록제. 간단한 아이의 사진과 지문 등록만으로 그 아이만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만약 실종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쉽게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실종 사례에서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2달 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인 찬영이를 잃어버렸었죠. 막막하고 어디 갔는지 아이가 말도 못하고 뭐 자기 이름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엄마가 잠깐 눈을 뗀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찬영이는 엄마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경찰서로 데려다 줬죠. 그곳에서 찬영이는 사전 등록된 정보로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 등록한 지 거의 2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이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도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미리 다 해놓았으면 진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의 사전 등록. 언젠가 내 아이를 찾아줄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종 사건에 있어 예방이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실종 예방책 특징은 지역마다 자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곳은 안전지도 강습 현장입니다. 안全マップ作りをやる必要があるのはこれはもう全ての人ですね。危ない人に注意しましょうという間違った常識ですから、その常識を破って場所に目を向ける必要があるのはこれ全ての人です。 이번엔 아이들이 안전지도 제작을 위해 길을 나섭니다. 직접 주변을 돌아보고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를 찾아보는 것이죠. 범죄의 기회가 많으면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는 이론의 범죄 기회론. 바로 그 점에 착안해 범행 장소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そこで道を聞いてきたら答えていいのはどっち？そういうこと。そういうこと。 車乗ってるドライバーが悪いか悪い人かどうかを見ただけではわからない。誘拐犯はここには車は止めません。止めるなら向こう側。同じ道だけ。 아이들이 범행에 노출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安全マップ作りをしているそのプロセスの中で人々は自然に人から場所に目が移ってきます。それによってどういう場所で警戒しようか。 つまり未来の犯罪を予測でき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 지역 안전지도는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지도와 강연 의뢰가 쏟아졌죠.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선명한 기억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는 셈이죠. 前までこう危ないところとかそんな知らなかったんだけど、今日の機会からこれから危ないところとかが分かって勉強になりました。駐車場とか人があんまり通らないところとかいろいろ人が多いところとかいろんなところを見てきたけどいろいろ危ないところありました。 중요한 것은 실종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사건을 예방하는 것. 그것이 지역 안전지도 강습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만약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일본은 그 만약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코다이라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마침 저학년들이 하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조금 독특한 하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교 시간에도 이 같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기기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スクールバスをやるとなんか自動になんか音が鳴って画面が変わってそれでなんかママとかパパの携帯に今どこから何々が出ましたっていうのが伝わる。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대한 정보가 보호자에게 통지되는 시스템, 바로 IC 태그입니다. 이 IC 카드를 기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보호자의 메일과 문자로 정보가 바로 전송됩니다. 아이의 귀가 시간을 예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귀가하지 않으면 아이의 위험 상황을 빨리 알아낼 수 있죠. 逆に言えば学校の方からですね、電話が来るのが例えば一人の子がまだ帰ってないという電話が来ることがあ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弊社の方ではそのカードをリーダーにタッチしたこの順番が分かるんです。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学校の下駄箱のところにあって、ピッてかざすとメールで来るものなので、学校に着いたなとか学校出たなっていうのが分かることに対してはとても便利かなと思います。家出てしまうと目が行き届かないので、そう学校に行ってくれるとちょっと入ったなっていうのと出たなっていうのが分かるので安心は安心ですね。 미처 막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빠른 전파죠. 595の家庭にこれを一斉に送りま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학교와 보호자 간의 신속한 연락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더 이상 두세 개의 학교 전화선에 의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小学校、中学校、幼稚園、保育園、高校等を含めて約950校がご利用になっております。で、現在3.11の東日本大震災以降、関心が非常に高くなりまして、それ以降加入する伸びが非常に多くなっております。 문자와 전화 그리고 팩스를 통해 일제히 송신이 가능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15분 후 또 다른 가족에게 순차적으로 계속 연락을 보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페어캐스터만의 자랑이라고 하죠. やはり緊急の時っていうのは必ずしも家に自宅にいることは限りませんので、外出していたりですとか勤務先でも緊急な対応が学校の方から連絡が来ますので、安心して子どもの方を学校や幼稚園にお預けできていけるなというのはすごく確信しておりますけれど。 중요한 것은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아이들의 안전에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범죄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해낼 수 있는 일이죠. 일본에 보도된 우리 아이를 지키는 8가지 방법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자신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실종 예방책을 배우고 지역민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감시의 눈을 부릅뜨는 것 이 모두의 중심에 관심과 노력이 있습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는 여정은 전국 방방곡곡 그 한계가 없습니다. 매년 서너 차례 경찰이 펼치는 실종자 일제 수색. 이 기간에는 원하는 실종자 가족들이 동행하게 되는데요. 실제 와보기는 처음이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우리는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은 더 많은 시설이 많아요. 가족들은 시설 방문과 동시에 가슴을 치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온 곳은 이제 이때 파일은 봤지만은 이제 사망자 명단에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사망자 명단은 다 아주 싹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왜냐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이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망자 파일도 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살았다면 DNA에서 벌써 나왔죠. 살아있다면. 시설 관계자의 말이 아프게 가슴에 박힙니다. 살아있다면 내 아들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애끓는 가족들에게 시설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장기 실종을 찾는 수사용은 없어요. 곧 지금 현장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바로 나가잖아요. 경찰에서 나가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48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되거든요.
이후에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경찰은 어떤 사건 사고에 관련됐으면 진행이 되지만 그 단서나 증거 안 나오면 손을 띄어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 몫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족 구성원이 실종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많이 초래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아이를 찾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어린이가 이틀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양지승 어린이 실종 사건. 이웃에 살던 전과 21점의 성추행, 그리고 그에 이은 살인사건으로 밝혀지면서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었죠. 이를 계기로 국내 엠버 경보 시스템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는 발동을 하게 되면 95% 이상을 찾게 되는데요. 발동이 되었을 때는 마치 공습 경보가 발동된 것처럼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모두 찾기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대변하고 있는 대비적인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그 대부분은 90%가량이 엠버 경보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또 이미 사건이 다 발생하고 나서 엠버 경보를 발동한다고 하면 이미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찾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엠버 경보는 대대적인 공개 수사가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그 발령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엠버 경보 시스템이 발령되면 TV와 전광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전 국민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는 엠버 경보는 즉각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높게만 보이는 실종자 발견율이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적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엠버 경보의 또 다른 순기능도 있는데요. 수사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공중협력의 원칙입니다. 많은 수사의 결과물은 그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엠버 경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수사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종 사건에 있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협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마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이 상황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아담 월시라는 아이가 실종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코드 아담. 이것은 현재 미국 내 500개 이상의 기업과 5만 2천여 개의 대형 매장에 참여한 실종 방지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출입구를 봉쇄하고 하던 일을 멈춘 직원들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10분이 지나도록 아이를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바로 코드 아담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코드 아담이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실종된 지 1시간 이내에 아동을 찾는 경우는 40% 이상이지만 12시간이 지나면 확률이 1.2%로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종 문제에 있어 발생 초기 10여 분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코드 아담에 주목하여 실종 초기 단계에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책을 강제적으로 하는 제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심, 주민들의 관심이죠. 코드 아담 제도의 핵심도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종 아동에 대한 어떤 경고 방송이 나온다거나 했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아마 실종 아동에 관한 문제가 점차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일본. 고령자가 많아지다 보니 그중 실종자 수도 급증한 것이 사실인데요. 문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 노인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자각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변 사람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들인데요. 특히 치매 노인의 경우 실종 대책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집니다. 실종 시 발견이 늦어지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빠른 상황 전파는 실종 사건 해결의 시작점이 됩니다. 警察が今度様式が紙が決まってまして、その人の特徴であったり、そのいなくなった時間ですとか、その特徴が書いてある紙をうちにまずファックスを1枚流してきます。で、うちが事務局なので、そのファックス用紙を今度行政市役所であったり、あとは他の施設であったり、地域の民生委員といって自治会であったり地域で見ていくっていうのがあるので、あとはスーパー大型スーパーであったり、あとは交通機関駅ですよねとかにもファックスを全部一斉にここから流します。で、地域みんなでその行方不明になった人を早く見つけ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形で行っております。 SOS 네트워크는 노인이 실종됐을 때 경찰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단체들이 수색에 협력한다는 것인데요. 주변에 누군가가 실종됐을 때 마치 내 가족의 일처럼 모두가 하나 되어 찾아주고자 하는 것. 그 시작에는 실종 사건 해결에 가장 필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行方不明は通報が早ければ早いほど発見される確率が高いので、まず早く自分だけで抱え込まないでみんなに探してもらっていいんだというそうした意識や知識情報が広まったことが一つ大きな成果だと思います。 한적한 일본의 니시쿠보 공원. 가벼운 맨손체조 동작과 애완견들이 평범한 아침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마냥 평범한 개들이 아닙니다. 일명 멍멍 페트롤의 대원들이죠. 警察署がその防犯の中心になるのではなくて、やはり住民がですね、その住んでいる人たちが、防犯意識を持って防犯ということを真剣に考えて、くれないと、効果は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たまたま武蔵野ワンワンパトロール隊がそういうことをやろうと言ってたのと 대원의 상징인 스카프까지 매면 출동 준비 완료. 今日も一日パトロール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頑張りましょう。 애완견과 산책하면서 지역의 방범 활동을 하는 시스템 멍멍 페트롤. 개와 산책하면서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혹시 후미진 곳을 헤매는 노인들은 없는지 실종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내는데요. 지역 주민 전체가 사회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지역 전체가 안전망을 공고히 만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운동장마저도 한적한 하교 시간. 하지만 이때부터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걸어서 운행하는 워킹 스쿨버스 봉사자들인데요. 하교하는 학생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 1, 2학년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교시키기 위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보행 안전을 위해서 시니어 분들 두 분께서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안전하게 하교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여드는데요. 아이들은 오자마자 출석 체크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스티커를 모으면 학용품을 주는 이벤트 때문이라고 하죠. 출석부를 확인한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줌을 해서 학생들이 출석률이 좋고 그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종 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등하교 시간. 이러한 활동은 실종에 대한 위험을 미리 차단하게 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좀 좋고 기분이 좋아요. 나쁜 사람들이랑 내려가서 좋아해요. 아이가 혼자서 길을 걷는 것만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는 무서운 세상. 애들 귀가할 때 실종 사건이라든가 유괴 사건 이런 모든 위험에서부터 굉장히 안심하고 엄마들이 기다릴 수 있었어. 참 다행이고요. 이런 어르신들 분들은 이 스쿨 버스 제도가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잘 가. 안녕하세요. 가족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입니다. 엄마 보고 싶어도 참고 동생들 보고 싶어도 참고 엄마 아빠가 언제든지 내 맛에 말 못하겠어요. 근노야 엄마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빨리 와.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너 좋아하는 데도 데리고 가고 엄마가 그렇게 내 핏줄이니까 아파도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남의 손에 키우니까 너무 가슴에 만호야 사랑한다. 어서 와라. 아빠가 지금도 널 놓지 않고 찾고 있다. 우리 반드시 볼 거야. 반드시 볼 거란 생각을 아빠는 믿어도 그렇지 않아. 실종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범죄입니다. 살인이나 강도는 이미 발생한 범죄이죠. 살인 사건을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죽은 피해자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종 사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또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